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햇살은 짧았고 바람은 유독 거칠었다. 시어머니의 집 거실 한쪽 작은 원목 장롱 위에는 평소처럼 손때가 묻은 갈색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일정한 무게, 일정한 위치, 일정한 내용물.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너무 오래도록, 너무 정확하게. 그날 아침 며느리는 자신이 지닌 모든 지갑을 뒤져봤다. 지폐는 없었고 동전도 바닥났다. 계좌 잔액은 이미 음영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휴대폰 앱에는 결제 실패라는 문구가 차가운 알림음과 함께 떠올랐다. 다음 카드 결제일까지는 며칠 남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오랜 냉담 속에 침묵으로 굳어져 있었다. 그 어떤 부탁도, 그 어떤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시어머니의 지갑이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오후 늦게 외출했다. 외출복을 챙겨 입으며 늘 하듯 지갑을 장롱 위에 올려두고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사라진 뒤 며느리는 부엌 싱크대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은 설거지 중이었지만 시선은 그곳에 닿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거실 한가운데로, 장롱 위로, 가죽 지갑 위로 향해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반복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들이 맴돌았다. 단지 빌리는 것일 뿐, 곧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 위에 맺힌 땀방울은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조차 얼마나 불편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갑을 집었다. 낡은 지퍼를 열었을 때 안쪽에서 일정하게 정돈된 지폐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오래된 신뢰의 모양이었다. 누구의 손에도 흔들리지 않게 정리된 타인의 손을 예측하지 않은 물건. 며느리는 손끝으로 지폐 한 장, 두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가장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손이 떨렸고 지폐의 마찰음이 정적을 깨듯 귀에 크게 울렸다. 지갑을 다시 덮고 원래 자리에 조용히 놓았다. 그 순간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섞인 무언가를 깊게 삼켜야 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장을 보고 들어온 듯 비닐봉지 속에서는 두부와 시금치, 그리고 소량의 생선이 보였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주방 쪽으로 다가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지갑을 챙기며 언제나처럼 습관적으로 지폐의 상태를 확인했다. 숫자 하나하나를 세는 것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액면을 떠올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손끝의 감각은 확실하게 변화를 인지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즉각적으로.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갑을 닫고 자리에 앉아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방 안에 돌아온 며느리는 손에 쥔 몇 장의 지폐를 가방 속 깊은 곳에 밀어 넣었다. 그러나 온몸은 무거워졌다. 마치 그 돈의 무게가 손이 아닌 마음을 짓누르는 듯했다. 심장은 조용히 빠르게 뛰었고 손끝에는 아직도 낡은 가죽 지갑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침묵을 견뎠다. 바닥에 깔린 침묵은 공기보다 무거웠고 오래된 불신의 그림자가 천천히 방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지갑을 장롱 위에 올려두지 않았다. 작은 손가방 속에 넣고 외출할 때마다 몸에 지닌 채 들고 다녔다. 며느리는 더 이상 지갑을 훔쳐보지 않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말해지고 있었다. 서로의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결을 지녔다. 그것은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다시는 닿지 않을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확인한 침묵이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집 안 어디에서도 시어머니의 지갑을 보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믿음을 담지 않았다. 며느리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단지 지갑 속 몇 장의 지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 깊숙이 쌓아올린 신뢰라는 이름의 벽돌 하나였다. 그 벽돌은 무너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다시 세우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며느리는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 일상의 작은 결을 바꾸기 시작했다. 주방 싱크대 수전을 반짝이도록 닦고 베란다 화분에 시든 잎을 모두 잘라냈다. 늦은 밤이면 아이가 잠든 후 조용히 가계부를 펼쳐 새로 마련한 갚아야 할 빚 항목을 적었다. 첫 줄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과 함께 정확한 액수를 기록했고 그 옆 공란에 매달 갚아 나갈 최소 금액을 계산했다. 숫자는 작았으나 그 의미는 컸다.
그것은 금전이 아닌 신뢰 회복을 향한 개인적인 서약서였다. 며느리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사람 없는 골목을 돌며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칼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부끄러움이 목구멍으로 차올랐지만 차가운 공기 사이로 끼어드는 새벽 냄새는 묘한 해방감을 주었다. 낡은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을 때마다 손목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금속 감촉은 그녀가 깨닫지 못했던 감각 속 죄책감을 조금씩 덜어냈다. 첫 주 수입은 생각보다 적었지만 며느리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즐겨 마시는 녹차와 작은 베이커리 빵 한 봉지를 샀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래간만에 한기를 벗어던진 듯 가벼웠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식탁 위 놓인 소박한 선물을 발견했다. 녹차 포장지를 조심스레 풀어 향을 맡더니 아무 말 없이 행주를 집어들고 부엌 수전을 닦았다. 부드러운 눈빛과 말없는 행동 사이에서 며느리는 알 수 없는 안도와 더 깊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 뒤 며느리는 매주 일정 금액을 봉투에 넣어 시어머니 책상 서랍에 두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만 적었을 뿐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렇게 서너 달이 흐르고 장마가 찾아왔다. 천둥이 치던 어느 밤 갑작스레 하수구가 역류해 물이 거실로 밀려들었다.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허둥대며 물을 퍼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나와 발수건을 던져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빨랫대와 서랍을 치우고 가재수건으로 물기를 닦았다. 번개가 새어들어오는 창문 앞에서 젖은 바닥을 무릎으로 걸어다니던 순간 며느리는 손등으로 시어머니의 손목을 스쳤다. 물에 젖은 체온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흐르던 맥박은 일정하고 단단했다. 새벽녘 물난리가 가까스로 진정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수건을 건넸다. 며느리는 그것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한마디 사과조차 꺼내지 못했지만 눈가에 맺힌 물기와 엉킨 머리칼이 말보다 많은 것을 드러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갑을 몸에 지니고 다녔지만 며느리가 건네는 봉투를 더는 돌려놓지 않았다. 대신 부엌 식탁 서랍에 조심스레 보관했다. 가을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어느 오후 시어머니는 봉투들을 꺼내 하나씩 열어보았다. 날짜별로 정갈이 모인 지폐 사이에는 며느리가 남긴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언젠가 다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단 한 줄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봉투들을 다시 고이 접어 서랍 안 깊숙이 넣었다. 바로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장을 보고 돌아와 지갑을 장롱 위에 올려두었다.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이번에는 지갑을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그 가죽 표면에 스며든 부드러운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다. 잃어버린 벽돌 하나를 완전히 되돌려 놓은 것은 아니었으나 무너진 자리 어디엔가 새로이 미약한 기초가 놓였음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갑이 다시 장롱 위에 자리를 잡은 뒤 며느리는 방 한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가계부를 꺼냈다. 많은 항목이 여전히 부족했고 수치들은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채 중첩돼 있었다. 며느리는 오래전부터 남편에게만 의존했던 가정재정을 스스로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새 노트에 월별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이후 6개월까지 예측해 적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예기치 않은 변동 자금을 따로 표시해 두었다. 그 칸은 과거의 실수와 대면한 흔적이자 다시는 같은 궁지로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시어머니 역시 변화한 일상을 이어나갔다. 지갑을 제자리에 두되 봉투 대신 계좌 이체를 활용해 며느리가 마련해둔 교육비와 생활비 계획표를 검토했다. 종종 전자우편으로 전송되는 가계부 초안을 인쇄해 수기로 검토했고 항목마다 빨간 펜으로 조용한 권고를 남겼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중복보험료, 과도한 편의점 결제 등이 붉은 밑줄로 표시됐다. 며느리는 수정된 액수를 새로운 시트에 반영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영역을 채워야 하는 현실을 실감했다. 시간이 흐르자 집안에는 과거의 침묵 대신 짧은 메모와 일정표가 붙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에는 주간 식단 계획표가, 현관 옆에는 공과금 납부일과 쓰레기 분리수거 날짜가 붙었다. 직접 적은 글씨와 첨삭된 글씨가 한 장의 종이 위에 교차해 있었다. 서로의 손길이 포개지며 만들어낸 기록들은 말로 하지 못했던 협력의 형태였다.
가을 끝자락 단지는 주민들을 위한 벼룩시장을 열었다. 며느리는 아이가 쓰다 남긴 장난감과 작아진 옷을 정성스럽게 세탁해 판매 부스에 나열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사용하던 패턴 뜨개질 물건과 수공예 바구니를 가져와 함께 진열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물건을 찾아 부스를 돌았고 두 사람은 빠르게 팔려나가는 물건들의 빈자리를 함께 채웠다. 저녁 무렵 손님이 줄어들자 재고 상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손이 동시에 바구니 가장자리를 잡았다. 손등이 닿았으나 이번에는 멀어지지 않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 속에는 무르익은 온기가 스며 있었다. 벼룩시장 수익금 정산은 거실 탁자 위에서 진행됐다. 투명한 봉투 속 동전을 하나씩 꺼내고 지폐를 크기 순으로 맞추어 세었다. 총액이 계산되자 며느리는 가계부에 갚아야 할 빚 항목을 볼펜으로 그어지웠다. 옅은 잉크 자국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계산기 옆에 작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첫 페이지 상단 공동저축이라는 글씨가 굵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표가 그려져 있었고 첫 칸에 벼룩시장 수익이라는 문구가 칸칸이 자리했다. 두 사람은 둘만의 기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이 다가오자 거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며느리는 손수 구획한 예산으로 두꺼운 커튼을 장만에 달았다. 커튼을 달기 위해 사다리를 잡아준 것은 시어머니였다. 커튼이 레일에 맞춰 차분히 드리워질 때 두 사람은 동시에 한 발짝 물러서서 천이 만든 새로운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살풍경이 한 겹 낮아지고 실내에는 은은한 보온이 돌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위에 방풍막을 덧댄 것처럼 한때 벌어진 관계의 틈새에도 부드러운 완충이 만들어진 듯했다. 그리고 다시 봄. 복도 너머 새벽 공기가 연두빛을 띠기 시작하던 날 시어머니는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통장은 희미하게 바랜 봉투에 담겨 있었고 뚜렷한 잉크로 새겨진 첫 예금 날짜는 수십 년 전이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펼쳐 며느리에게 건넸다. 통장 첫 페이지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으는 신뢰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예전에 적어두었던 그 문장은 이자와 함께 불어난 숫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선명했다. 며느리는 통장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았다. 내밀어준 손과 받아든 손 사이에는 오래전 무너졌던 벽돌의 빈자리가 여전히 무게를 가졌지만 그 자리는 이제 새로운 재료로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다. 지갑 속 몇 장의 지폐로 시작된 실금은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으나 그 균열을 메우려는 세심하고 끈질긴 노력 속에서 두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길을 닦아 나가고 있었다. 소리 없는 이해와 작은 행동들의 반복, 그것이 이 가족이 선택한 재건의 방식이었다. 계절은 다시 한 차례의 순환을 마친 뒤 조용히 여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베란다 화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가꾼 토마토 줄기가 뻗어나갔고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물을 주며 작은 열매들의 붉은 빛을 기다렸다. 매일 아침 창을 열면 짧지만 확실한 향기가 집안을 채웠다. 식탁 위에는 서로가 챙겨온 반찬들이 놓였고 음식을 덜어내는 그릇의 방향조차 자연스럽게 조율되어 갔다. 이제 며느리는 지갑을 훔치기 전에 자신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는 그 사실에만 얽매이지 않았다. 실수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더 씌운 시간과 행동이 천천히 그 의미를 바꾸고 있었다. 과거의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그 이후에 자신이 쌓아온 삶의 층위를 바라보려 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에 가까운 태도였다. 시어머니 또한 더 이상 지갑을 의식하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며느리의 아르바이트 시간표를 집 냉장고 옆에 붙여놓았고 아이가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다. 그러한 배려들은 특별한 언급 없이 이어졌으며 집안의 리듬은 점차 두 사람의 공동생활에 최적화된 형태로 정돈되어 갔다. 주말이면 둘은 시장에 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보기였지만 점차 함께 걷는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해졌다. 시어머니는 단골 채소 상인과 인사를 나누었고 며느리는 계절 과일을 고르며 가격을 흥정했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을 때면 가끔은 함께 무릎 위에 올려진 장바구니를 내려다보며 깊은 호흡을 나누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식재료뿐 아니라 오래 걸려 쌓아올린 일상의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가족 사진전 공고가 마을 게시판에 붙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함께 참가해보자고 제안했다. 시어머니는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휴대폰 속 수많은 사진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그 사진은 지난 봄,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벚꽃 아래 돗자리를 펼쳤던 날 찍힌 것이었다. 그날의 표정은 소박했지만 셋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결코 연출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진심이었다. 전시 당일 사진은 흰 벽에 조용히 걸렸다.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복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그 길을 걸었다. 관람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란히 걸었다. 도로변의 느티나무 그늘 아래, 묵직했던 과거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두 사람이 여기까지 걸어온 시간의 증거였고, 앞으로도 계속 쌓아갈 이야기의 기초였다. 그날 밤, 며느리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신뢰는 잃었을 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쌓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고요했고 집안은 한결 가벼운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흐르던 그 공기는 오래전 무너졌던 관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새로운 여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놓인 지금의 자리, 즉 그 복원된 관계와 회복된 일상이라는 경계를 마음속으로 되짚었다. 단순한 용서로 끝난 일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돌아온 것도 아니었다. 작은 오해, 미세한 거리감, 조심스러운 눈짓 하나에도 그녀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계속 조율했다. 그것은 긴장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감각의 각성이었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매 순간 자각하려는 태도였다. 시어머니 역시 예전처럼 매사에 엄격하거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지는 않았다. 다만 그녀는 이제 며느리의 침묵 속에서도 많은 것을 읽어내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표정과 움직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체득한 덕분이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며 부엌칼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쉴 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레몬을 꺼내어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상큼한 향이 가라앉은 공기를 환기시켰고 며느리는 그 작은 행동이 건넨 배려의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에 종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망각에 의한 해방이 아니라 기억 위에 건설된 새로운 신뢰 구조였다. 며느리는 여전히 가계부를 쓰고 그 아래에 매달 작성하는 생활 점검 칸에 자신이 개선하고 싶은 점을 기록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줄이기,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어머니의 의견을 더 자주 묻기 같은 항목들이었다. 이는 그녀가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능동적인 다짐이자 자신을 점검하는 도구였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공원을 걸었다. 오래된 벤치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나눠 마시며 바라본 하늘은 맑았고 단풍은 절정의 색을 품고 있었다. 며느리는 손에 쥔 종이컵을 매만지며 과거를 되돌아보는 대신 앞으로의 계절을 상상했다. 시어머니도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세운 또 하나의 가정이 서서히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가 모르게 작성해둔 유언장 초안에 며느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금전이 아닌 믿음이며 그 믿음은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장을 넣었다는 것을. 그것은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고 당분간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녀는 그런 문장을 마음속에 적어둘 수 있을 정도로 며느리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더는 위기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고 삶의 모든 구성 요소가 그 위에 재배치되었다. 다시는 그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공통된 각성이 둘을 같은 방향으로 걷게 했다. 과거의 흠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은 달라졌다. 마치 오래된 금이 간 도자기에 금실을 더씹혀 다시 사용하는 일본의 킨츠기처럼 그들은 깨진 자리를 그대로 둔 채 더 아름답게 더씹히고 있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식탁, 옷장 속 아이의 새 교복, 주말마다 반복되는 시장길, 그리고 창밖으로 비치는 계절의 윤회. 그 모든 순간에 두 사람은 함께 있었고 더는 침묵이 벽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은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일상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깊어지고 있었다.